북한 공군은 사실상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입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도 나가서 안 쓰는 겁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공군이 밤낮을 버티면 해군은 2시간도 못 버텨요. 다 고물들입니다. 미국에서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보다 더 세요. 우리 현무포가. 동시에 쏘면 북한의 전력의 한 절반은 매몰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북한 포병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야, 김정은이 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쏘지만은 무조건 한 발 쏘고 달아나야 살 수 있다. 한국 군사력은 공인 세계 6위입니다. 이건 여러 기관들에서 쭉쭉쭉쭉 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6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6위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넘버1 미국,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넘버2 러시아, 세계에서 2위로 항상 평가받던 군사력인데 전쟁하니까 한국도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병력이 한 처음에 20만 명 정도 동원됐고, 그리고 뭐 탱크나 장갑차를 했는데 보니까 무기질이 보장이 안 되면 숫자가 정말 얼마나 불필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러시아제보다도 탱크도 더 좋아요. 우리가 전차 포드, 러시아 포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병력도 우리는 뭐 60만 명이나 되고, 항공기도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KF-21 같은 경우 러시아 미그하고 붙어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고, 뭐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골고루 다 잘 만들어요. 러시아에는 없는 이지스함도 있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하고 한국이 전쟁하면, 물론 러시아가 워낙 광대하니까 들어가서 재미 본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있죠. 러시아는 수천 킬로를 후퇴했다가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종심도 있고 자원도 많고 하니까 저력은 있습니다만은, 단기전에서 북한 놓고 북한 땅에서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저는 러시아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3위, 4위 국가들을 일단 보면 뭐 중국도 있고 하는데, 중국 무기도 그 공산주의 체제의 무기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중국은 세죠. 14억이 총 한 자루만 잡고 달려와도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외에는 뭐 우리가 군사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병력 숫자는 지금 엄청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백서 보면 북한 전력이 뭐 한 128만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도 인구가 지금 엄청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인구가. 그런데 98년부터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군대 갈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2년 전에 북한은 군 병력 기간을 10년에 또 8년 줄였습니다.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국방백서는 또 늘어났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산되는 병력 숫자지? 우리 국방백서 엉터리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북한군 병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이만큼 부풀립니다. 그래야 예산 많이 나오거든요. 북한이 위협스러운 존재가 돼야 우리가, 야, 이거 북한이 비행기도 850대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공군 계속 돈 좀 주세요. 북한 함정 몇 대가 있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군 조직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풀리는데 북한 실제 뜰 수 있는 비행기는 저는 100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 고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 우리가 북한 놓고 전쟁하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견제하려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해가지고 국방력을 늘리는 건 필수다라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백서 부풀린다? 그거 아주 뭐 너 당장 하지 말아야 돼, 나라를 망칠 짓이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만 봤을 때는 부풀린 건 맞다, 엄청 부풀리고 있는 건 맞고, 아마 군 장성들도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병력은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많아봤자 80만 명입니다. 거기서 한 30만 명은 건설에 동원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대공포까지 아직 돌리고 있으니까 그건 의미 없는 병력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진짜 에이스 부대다 하면 한 40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위험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 공군은 사실상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 게 없어요. 전투기?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입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도 나가서 사람들이 제일 낡은 전투기를 잘 안 쓰는 겁니다. 그것도 미그 29도 80년대 초반 개발 초기의 모델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만들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미그 29에서 지금 하는 거죠. 미그 29는 지금 그 정도 비행기는 뭐 사실 전쟁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열 몇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항공기 훈련 시찰 나갔다 그러면 똑같은 비행기가 맨날 뜹니다. 행사용. 그 비행기 옆에 위대한 수령님 다녀가신 비행기, 김정일 동지 다녀가신 비행기, 김정은 다녀가신 비행기, 빨간 팻말이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어요.
왜?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행사용 한 대여섯 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미그 23, 21은 환갑이 넘었어요. 이건 뜨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떠봤자 한국 레이더가 우리가 조기 경보기 있지, 위성이 있지, 전투기 자체도 이제 레이더 다 달려 있잖아요. 쟤들은 그런 레이더도 한 20km 정도 사거리밖에 안 되거든, 미사일이. 뜨면 우리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아오다가 우리가 뭐 미사일 쏘면 한 120km 밖에서 죽습니다. 적을 발견도 하기 전에.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지금 북한의 공군은 미그 21, 23이 주력인데. 그러니까 저런 비행기는 1980년 초반에 백하계곡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붙었는데 여기서 교환비가 제가 기억하는데 83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제 비행기가 F-15, 16 정도가 나가서 시리아의 미그 23, 21과 교전했는데 83대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교전 중에 격추된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벌써 비행기 성능의 차이가 80년대부터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미그 21, 23까지 싸워라? 이거는 그냥 죽으란 얘기죠. 예, 발견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 비행기란 건 그건 비행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데 뭐 미그 15, 6.25 전쟁 때 뜨던 게 다 있고 1940년대 초반에 만드는 AN2기가 다 있고 그거는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것까지 없으면 공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행기 한 10대 떼놓고 공군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유지는 하는데 실제 띄워놓으면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 북한이 공군 훈련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들어서 딱 한 번 100대도 안 떴어요. 그것도 뽀샵을 해가지고 100대 떴다고 하는데 한 번 훈련을 했습니다. 그 지말로는 뭐 한 100기 넘게 뜬 게 대규모 훈련. 그게 북한이 하늘에 뜰 수 있게 만든 비행기 총량이고 그것도 이제 비행사들도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한답니다. 맨날 사고 나서 떨어지니까. 그 비행기 훈련할 때도 떨어져서 사고 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은 없다. 무시해도 됩니다. 반나절 못 버텨요. 근데 아까 지금 공군을 내가 지금 엄청 디스를 했는데 해군은 공군보다 훨씬 더 열세다. 공군이 반나절 버티면 해군은 2시간도 못 버텨요. 근데 공군과 해군 다 이게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돈덩어리예요, 해군, 공군. 근데 북한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 열세인데 근데 우리가 해군과 공군을 따지게 됐을 때 해군이 더 많이 돈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공군은 뭐 10년 보고 설계한다면 해군은 한 30년 내다보고 쫙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장기 계획으로. 근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북한이 수상 함선 쓸만한 게 1970년대 중국에서 쓰던 그 중고 폼들을 좀 들여온 게 있어요. 함정. 이제는 포사기 가면 이 철판이 짱짱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비행기는 한 수명 20, 30년은 교체돼야 되고 우리가 함선 같은 경우도 30년만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나온 함정들 지금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함정들 환갑 넘었어요. 포섬은 가판이 쩍쩍 벌어집니다. 잠수함? 그것도 60년대 만들어져서 중국이 1970년대 운용하던 그런 큰 잠수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용도 거의 못하고 지금 세워두고 있는데 그것도 환갑이 됐습니다. 그거는 바다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경운기 다 포착이 돼요. 그럼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밖을 벗어도 못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천안함은 뭐고 강릉 잠수함은 뭐냐? 워낙 작아가지고 경잠수함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때 또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들어오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90년도에 한국 영향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몇십 배 더 커졌어요. 그리고 뭐 천안함 사건 때도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분기선 바로 옆이니까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그것도 아무리 작아도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잠수함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어뢰 한두 개 바깥에다 달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또 무슨 김군옥 영모함 이런 거 진수시켰는데 잠수함 진수 기술이 없다 보니까 60년대 만들어 70년대 중고로 들여서 운용하던 그 잠수함에 뭐 그게 한 1200톤급 정도 되는 잠수함입니다. 그걸 절반 두동강 내서 그 가운데다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끼워서 다시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완전히 가분수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저거 미사일 쐈다가 저 뒤집히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설계도 자체가 저게 잠수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운영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은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일단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유사시에 운용하지 않고 바닷물 밑에 가라앉아 가만히 뭐 돌덩이처럼 있다가 쏘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뭐 미사일 몇 발 맞죠 뭐. 그 한 5년 동안 겨우 한 척 진수해놓고 저러는데 그것도 이제 가다 보면 소음 다 잡힙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해군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파치 헬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가지고 항구마다 막아버리면 해군이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비정 정도만 나가도 충분하고 고속정 나가도 충분한데, 대형 함정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의식해서 만드는 거죠. 이지스함이 뭐 필요 없죠, 북한하고 할 때. 그리고 경항모도 자꾸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 때문이 아니고 저기 원유를 중동에서 들여오면 해협을 통과할 때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중국이 그때 막으면 우리는 못 들여오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서 만드는데, 일단 지금 경항모 사업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만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상대하면 안 되죠. 거기는 뭐 찍어내는 나라니까 경항모 한두 척 가지고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군이나 공군이나 모든 조직은 몸집을 자꾸 부풀리려고 해요. 명분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뭔가 큰 걸 요구하는데 사실 북한 의식하면 해군 없어도 됩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서 북한하고 상대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현무포 미사일. 그거는 몇천 기를 깔아놓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쏴서 북한이 전쟁할 때 수행 능량에서 봤을 때 북한은 6.25 전쟁 때 폭격에 너무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다 땅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폭격하면 파괴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장점이 되어 왔는데 현무포가 나오면서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관통력이 한 100m 되니까 산 밑에 있는 거 다 매몰시켜버려요. 하나 들어가면 지진을 일으킵니다. 뭐 개성의 산 밑에, 개풍의 뭐 산 밑에 북한에서 방사포들을 뭐 한 몇십 기를 거두었다 치자고요. 하나만 떨어지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매몰됩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땅굴에 있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2,000개 좌표 다 따놓고 쏴타면 동시에 쏘면 북한의 전력의 한 절반은 매몰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제일 공포스러운 무기가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보다 더 세요. 우리 현무포가. 탄두 중량 해제를 문재인 정부 때 하다 보니까 8톤까지 타는데 이건 현존하는 그 핵무기급입니다. 그 어떤 미사일도 앞에 탄두 8톤짜리를 달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들어가서 지진 일으키면 북한의 땅굴들은 다 무너진다. 저는 이게 가장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무기를 꼽으면 아마 스텔스 F-35 전투기가 아닌가 싶은데, 뭐 비행기에 실어봤자 무기를 뭐 그렇게 좋은 거 많이 싣겠습니까? 비행기 뜰 때 우리가 싣고 갈 수 있는 무기량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공중전을 할 때 미국은 F-35 스텔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북한하고 공중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북한 비행기가 스텔스기 아니래도 우리 F-50 경비행기만 나가도 북한 비행기 다 바르고도 남는데, 근데 이게 왜 스텔스가 힘 있다고 보냐면 김정은이 어디가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아예 참수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죽는 걸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 때문에 저는 F-35가 상당히 좀 힘 있는 전투기다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60대 갖고 있는데 그건 중국과 일본을 의식해서 그렇지 북한 공군만 의식하면 김정은 제거용으로만 운영하려면 세대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저는 위협적인 무기가 아파치라고 봅니다. 이 아파치가 참 대단해요. 전천으로 다 가서 다 해버리니까 북한 전차군단 내려온다 할 때 물론 뭐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겠지만은 아파치가 가면 북한 전차들은 기계화 부대들은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산 뒤에 숨었다가 롱보 레이더만 싹 올려놓고 있다가 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위협적인 거는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뭐 상륙정, 삼륙함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북한이 해군 전멸하는 데는 아파치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도 보다시피 밤에 걸어가도 특수부대들이 뭐 침투한다는데 북한군이 막 밤에 걸어가면 다 보여요, 흰점으로. 이게 무서운 거고요. 네 번째로 꼽는다 그러면 KF-9 자주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도가 워낙 센 데다가 우리가 수량이 되게 많아요. 자주포는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를 가지고 북한이 안면 뒤면 다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펀치라고 볼 수 있고, 한때는 우리 국방부고 포방부하고 많이 놀렸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역시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아직도 포다. 전차가 아니라 오히려 전차의 유용성은 이번 전쟁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역시 포다. 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참 우리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우리가 천문이 있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K55 자주포도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 105mm 포탄이 우리가 전쟁 한번 치르고도 남을 만큼 수량이 있습니다. 한 350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탄을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105mm 포를. 근데 이게 105mm 포가 옛날에는 견인식, 그러니까 차로 끌고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탄을 쓰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105mm 포를 군용 트럭에다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다가 휙 돌려서 막 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자주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 역량 다 합치면 우리가 한 각종 포를 다 합치면 그건 뭐 전차도 가서 쏠 거 아닙니까? 한 5,000문의 포가 있다. 정말 이 포병 화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전면전 했을 때 서울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는 장사성포가 분계선에 한 350문 정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멀리 후방에서 그 장사성포를 공격할 수 있는 견인 자주포만 해도 3,000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 한 발 빵 쐈을 때 우리는 아주 정확한 북한보다 거의 뭐 포 바로 옆에 바로 직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탄을 10발을 날릴 수 있죠. 3,000문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포 한 발 쏘는 순간 10발 맞고 죽어요. 북한 포병이 몰라서 그렇지 계속 몰라서 그냥 포탄 날아가는 시간 동안 장탄하려고 1, 2분 동안 노력할 겁니다. 근데 1분이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전멸이다. 제가 북한 포병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야 김정은이 쏘라 그러면 어쩔 수 쏘지만은 무조건 한 발 쏘고 달아나야 살 수 있다. 달아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10발씩 들어가는데 한 문당.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저는 솔직히 정찰위성 자체는 우리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정찰위성 자체가 조악합니다.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북한의 정찰위성이 우리 서해에 떨어진 것을 인양했더니 거기에 있는 감시 카메라 수준이 우리가 돈 주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일본제 카메라였습니다. 상용 카메라. 그러니까 정찰이 정말 필요했다 그러면 제대로 내려다도 보지 못하는 그 카메라를 왜 달고 올라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찰 위성용 카메라는 특수하게 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술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그 나머지는 사실 구글로 써보면 더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왜 굳이 쐈을까 저는 참 의문이고, 물론 우리가 구글옷으로 봤을 때 중요 뭐 평택기지라든지 이런 기지들은 안 나옵니다. 뭐 진해향 이런 거 안 나오긴 하지만 김정은이 그걸 봐선 또 카메라 품질이 나쁘니까 어렴풋하게 이런 구성이 돼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다. 자기들은 뭐 워싱턴도 찍고 무슨 괌 기지도 찍었다고 자랑하는데 제가 봤으면 그 보면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격할 능력은 있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구글옷을 통해서 어디다 쏘면 평택기지 떨어진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세상인데 그걸 왜 정찰위성을 통해서 본다? 그리고 제대로 정찰위성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적어도 한 5개는 올라가서 주기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정찰위성 하루에 한반도 특정 지역의 상공을 한 2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2번 보면 어느 병력이 어디서 이동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한 8시간 안에만 이동하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5대를 쏜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또 정찰위성이 한 번 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년 쓰면 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찰위성은 최대한 고도를 낮춰가지고 봐야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한 300km에서 1000km 상공에서 운용되는데 여기는 대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이면 또 쏴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가지고 저기 기지가 있는데 이런 구조구나 하는 건 볼 수 있겠죠. 그게 왜 필요하죠? 그러면 정확히 그걸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갖고 있는 수랑 미사일 뭐 실험하고 하는데 그게 다 미국의 GPS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북한 무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항공 전력은 거의 뭐 폭격기도 없어가지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폭격할 수도 없고 그 미사일 공격밖에 답이 없는데 미사일 사거리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굳이 정찰위성 안 봐도 평택기지에다가 어디다 쏘면 된다는 지들도 알고 있거든요. 정찰위성을 왜 원래 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판단에는 김정은도 뭐 노리는 건 있겠죠. 첫 번째로 정찰위성 쏜다 하면 명분은 되잖아요. 니들이 우리 들여다 보니까 우리도 보겠다라고 명분을 만들고 일단 김정은한테는 궤도 진입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GPS 교란용 위성 같은 거는 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GPS 교란 위성은 큰 기술이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300km 정도 작은 위성도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상공에서 GPS를 교란시키면 우리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보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한 5분, 10분 동안만 GPS를 막 쏘고 가면 뭐 기차 시간도 달라지고 그 밑에 지나가던 차들도 막 오차 생겨서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장난질 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국을 향해서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정찰위성 쏘고 내년까지 우리도 5개를 쏩니다. 한국이 5개를 쏘는데 총 드는 운용 예산이 1조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개당 한 2,500억 원을 들여서 정찰위성을 쏩니다. 우리는 5개가 있고 기술력도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찰위성이 돼가지고 저기가 뭐 하지 하는 걸 보려면 적어도 가로 세로 한 30cm 한 픽셀당 아무리 좀 기준을 낮춘다 해도 50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 한 픽셀 들어야 저기 차종이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정도는 구분된단 말이죠. 북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기술이 아무리 높게 쳐도 3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성 크기가 일단 300km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그렇게 무거운 광각 카메라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 뭐 3m 본다 그러면 저기 집 있네, 저기에 뭐 포 같은 게 있는데 뭐지? 안 보여. 뭐 검은 게 있는데 포 같은데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뭐 그거는 사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 2번 실패했다가 3번째 성공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김정은이 푸틴 만난 게 있죠. 그리고 포탄 주고 기술 받아왔다. 기술 받아온 거는 우리 국정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줬냐? 쉽게 말하면 북한이 틀린 부분들을 몇 개 잡아준 거죠. 풀 수 없었던 부분. 우리가 대학 가서 만약 수학 공식을 푼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짜리 풀이 공식들이 있을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막 풀다가 하나만 잘못되면 답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안만 들여다봐도 몰라요. 러시아는 비교해서 교수니까 요거 다시 봐봐, 요거 다시 봐봐 이렇게 쪽집게 과외를 해줘서 위성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뭐 있을까요? 북한이 항공기 제작 도면을 준 데서 항공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뭐 항공기 한 20만 개 들어가는데 미국 수호이 33 기술 줬어요. 못 만듭니다. 함정 만들 도면 줬어요. 못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려 하면 러시아에서 뭐 재료까지 다 줘야 되는데 반도체 부품은 자기들도 모자라는데 굳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쪽집게 과외는 정찰 위성에 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비행기 만든다거나 뭐 함정 만드는 기술을 더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러시아도 바보가 아닌 게 최첨단 어떤 무기에 대한 기술을 주게 되면 북한이 혹시 만들었다 치자고요. 팔아먹죠. 그럼 러시아 무기 시장이 잠식됩니다. 하다못해 만들지 못해도 그 기술을 이란에 몰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은 돈이 없는 궁한 나라니까 핵심 기술은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북한 포탄과 미사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미사일 전 정황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포탄은 가서 지금 전선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포탄이 품질이 조악해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탄을 5개 뜯어봤더니 이 장약 색깔도 다 다르고 부품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보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우크라이나에서 올린 거긴 하지만 이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제 포탄을 썼다가 폭발한 탱크 사진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포를 쐈는데 포탄을 포신에서 벗어나기 전에 폭발해서 안 있는 사람 다 죽고 갈기갈기 그 탱크가 박살났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품질이 조악한 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몇 개를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만큼 질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좀 평가 안 하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가 야 100만 개 빨리 만들어 하면 100만 개만 만들지 품질까지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자재들 원자재 다 갖다 자꾸 팔아먹어요. 동을 공급해서 포탄에 동선이 들어가는데 그 동을 몰래 팔아먹으면 쌀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 팔아먹으니까 지금까지 만든 포탄은 저는 거의 다 불량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그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